네.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뉴스들이 오늘 좀 봐야 할 만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뉴스들인지 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뭐 언제부터 모셔 또 주셨습니까? 아유, 우리 맨날 권순우 뭐 팀장. 나왔네 뭐 그러시더니 에헤이. 오늘은 모셔주셨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네,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은 딱 보시면은 이게 아까 김프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로 보면 되게 정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쫙 어르신 말씀하시다가 야, 진짜 싸버렸네. 그 마켓워치에 나온 표현도 그야말로 파티다. 연준이 오늘 시장에 이른 휴일 선물을 줬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내용만 살펴보시면 다우존스는 1.4% 올랐고 나스닥은 1.38%, S&P 500은 1.37% 올랐는데요. 다우존스 사상 처음으로 37,000 넘었고요. 사상 처음이에요? 예. S&P 500 올해 1월 이후에 처음으로 4,700 돌파. 대박이네요. 나스닥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참. 우리 시장하고 너무 비교된다. 너무하네 진짜.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 김한진 박사님이 네.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짧게 네. 몇 가지 포인트만 뉴스만 전해드리면은 그 점도표가 내년 금리 예상치 중간값이 한 4.6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게 한 5.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번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땡겨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연준 의장 얘기도 약간 좀 뭐 그 40년 만에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선언은 아직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 사실. 근데 정정을 하기도 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정점에 도달했거나 정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서 아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뭐야? 그러니까 본인 뭐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가 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너무 밑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주워 담느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에이 저 다 들켰네, 마음 다 들켰네, 막 이런 반응이 좀. 그러니까 주식도 주식이죠. 채권 시장이 어라? 어제 4% 무너질 뻔했잖아. 4.03. 4.03이 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11%가 금리가 빠졌어요. 채권 괜히 팔았네. 팔았어요? 그 예전에 팔았잖아요 그때. 30년짜리? 네. 30년짜리를 며칠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뭐 한 일주일 있었죠 그냥. 나름 뭐 익절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괜히 팔았어. 여튼 주식은 많이 올라갔고요. 김프로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예요? 아니 30년 만기를 일주일에 트레이딩을 해버려서. 아유 그 3년만 갖고 있지. 30년 만기라고 30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그건 네. 그런데. 여튼 첫 번째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뉴스로 갑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뉴스 보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아부다비 갔을 때도 엄청난 준비 엄청 열심히 했죠.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 날짜를 넘겼습니다. 합의를 못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합의문을 만들어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그 총회에서 나왔던 얘기에서는 COP26에서는 화석연료 가운데 석탄에 대한 단계적 감축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석유하고 가스 부분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용어가 뭐가 들어갔냐면 화석연료라는 용어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하고 가스를 포함하는 게 화석연료잖아요. 그렇죠. 광해의 의미죠. 더. 예, 근데 산유국에서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일이었고, 물론 여기에서 뭐 100%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스 같은 경우는 과도기적 연료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정도 명시는 뭐냐면 가스 관련한 산업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LNG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괜찮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얘기에서의 그 표현 중에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퇴출이라는 표현을 결국은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절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한 재작년만 하더라도 퇴출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28이 되면서 이 화석연료 쪽에 그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할 거다. 이게 단절을 시켜버리진 못할 거다. 네. 그러니까 전환으로 표현이 있다는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 콥28 8가지 촉구 사항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2배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원자력이나 탄소 포집, 저탄소 수소 같은 화석연료 대체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요. 근데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원자력이나 탄소 포집 같은 대체 연료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콥24를 이번에 어떻게 대했냐면은 뭐 대통령이 안 간 거는 물론이고 환경부 장관이 가서 행사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 그 원자력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왔어요. 근데 원자력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화석연료 줄이려면은 재생에너지도 진짜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원자력 같은 대체 연료 같은 경우도 노력을 계속해야 돼라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양쪽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재생에너지 쪽은 원자력을 욕하고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욕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게 무슨 사업마다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일단 저쪽에서 뭐 해보면 일단 반대야. 모든 게 대결 구도야. 어떻게 해? 네? 분노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분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안은 UAE 컨센서스라고 좀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순번을 보면은 그 다음 순번이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집트에서 했고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했고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해요. 네. 세 군데의 공통점은 산유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유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뭔가 그 기후 변화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네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산유국 같은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두 번째 뉴스로 좀 이어서 좀 넘어가 보려고 네네. 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녹색 전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적극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꼭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원자력도 그렇고 태양광, 뭐 우리나라 한화큐셀이 미국 시장 점유율 따지면은 뭐 1, 2위 하잖아요. 네네네. 가정용으로 따지면 거기에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소, 재활용 이런 친환경 분야를 고르게 잘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나라 산업군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룰이 세팅될 때 우리나라 산업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우리한테 좀 유리한 룰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유국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자기네 석유 못 쓰게 되는데도 재생에너지 엄청 공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데서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 목소리 같이 내면서 중국산보다 한국산 써라 뭐 이런 쪽에 룰을 세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국제 외교적으로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 국내적으로는 어제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와 채무 보증 등 5년간 38조 원대의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책으로 한 70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고요. 사용 후 배터리 관련한 생태계를 지원하는 법안도 그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유럽의 그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가 주요국의 2차 전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이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한국 배터리 와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은 못 만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계속 낸다라는 거는 그걸 중국 배터리 회사 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한국 배터리 회사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 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저기 가지 말고 한국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해 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금융 지원안이라든지 뭐 연구개발 지원안들이 좀 나왔고요. 여기서 또 그 펀드 조성하는 부분도 한 1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관련한 펀드를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배터리 전주기 활용 체계도 및 소관 부처라고 돼 있고 셀 제조는 산업부, 팩 제조는 국토부, 운행, 충전, 사용 후 배터리, 폐차,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보면은 부처가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거 기자님이 그린 거예요? 아니요. 정부에서 그린 겁니다. 아, 그림 참 정부답다 정말.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한글로 그림 그린 건가? 그쵸. 그렇지, 한글이지. 그죠? 네. 딱 보니까 그림이 야 이거 한 30년 전이나 변함이 근데 없네. 3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달라요? 노란색 같은 거 원래 안 썼어. 아 그래요? 컬러풀을 많이 발전했네. 많이 발전한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각 단계별로 부처가 정해졌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재활용 배터리 같은 거 취재할 때 네. 이게 산업부 소관이냐 환경부 소관이냐 국토부 소관이냐를 가지고 서로 미루고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뭐 얘기만 하면 저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관계부처가 다 정해졌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됐을 때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됐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이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서 예산도 다른 예산들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R&D 예산도 이 배터리 관련한 R&D 예산은 31% 늘어난 736억 원이 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용 후 배터리는 그 다시 요걸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친환경 그 원자재로 인정돼요. 네. 그래서 어딜 가나 좀 무역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재사용 배터리 같은 거는. 예. 근데 재사용 배터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 배터리 재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기준 잡는 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나 EV에서 한 1조 전 정도 규모의 배터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얘 다시 써도 되냐 안 되냐. 그거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물질 재활용으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래갖고 이거를 만약에 재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재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 그리고 코나 거는 코나에 써야 돼요? 아니면 다른 차에도 써도 돼요? 아예 못 씁니다. 차에는 못 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차에는 못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ESS나 포장마차 뭐 이런 데서 이제 배터리 쓰잖아요. 못 씁니다. 포장마차도 못 써요? 예. 왜? 왜 그러냐면 이게 리콜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얘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요? 예. 불러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물질 재활용해야죠. 다시 분해해갖고 다 녹여버려야죠. 근데 근데 사실 재사용을 하고서 녹여야 되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좋은 그 배터리 NCM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는 굉장히 품질이 좋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지금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거를 포장마차에서도 쓰고 캠핑카에서도 쓰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까지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조금 더 빨리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제 같이 나왔던 얘기가 배터리 쪽은 꼭 배터리만 볼 문제가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핵심 강물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 국면인데, 여기에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까지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도 어제 같이 발표가 됐어요. 특정국이란 뭐 중국이겠죠, 뭐죠? 그렇죠. 중국이죠. 근데 뭐 미인이나 이런 거는 뭐 모로코 이런 데서도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튼 특정국에서 50% 이상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럼 이런 공급망들이 탄탄해지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배터리 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흑연이라든지 수산화 리튬, 2차 전지 전해액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쪽에서 다 받아오다가 거기서 이렇게 툭 끊어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그렇죠,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계속 받아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싸니까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만들 때 문제가 뭐냐?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만들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의견, 수산화 리튬, 2차 전지 제조용 전해액처럼 국내에서 생산 시설을 갖출 예정인 14개 품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0만 원이고 중국에서 50만 원인데 그럼 그 한 50만 원어치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럼 중국에서 아예 안 사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우리나라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지원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원리로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IRA 한다 그래갖고 막 지원금 넣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8조 원은 어디에다 쓰겠다는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아니고 대략 한 38조 원 정도를 쓰겠다 이 정도예요? 아, 그거는 금융 지원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게 뭐 보증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만약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원이라는 말을 네? 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말로 우리들은 대부분 알거든. 아. 근데 매우 포괄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 신보 기보 이런 데 있다고. 예. 네? 기술 보증 기금 이런 데 있잖아. 그리고 이제 대출 받으려면 거기도 보증이 들어가야 된다고. 대출 보증 뭐 10조 뭐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라. 뭐. 근데 정프로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확장해야 될 때 자금 조달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정부 보증서 하나 끊어주면은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공장 만들고 매출 나서 갚고 하면 되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이제 신보, 기보, 무보, 좀 예. 무역 보증 같은 것들도 수출 한다고 뭐 시설이 있어야 수출하지. 거기서 무역 보증 해주는 거예요 또. 수출 보증자. 아니 뭐 사실 뭐 나쁘진 않네요. 이게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이제 기업들 잘해서 돈 갚으면 결국 정부도 돈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해당 산업 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야, 근데 오늘 아침에 권 프로에 대한 권 팀장에 대한 토론이 많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 댓글 안 보고 있었는데. 아예 김 프로, 정 프로는 요즘 뭐 저런 것도 없거든. 아, 그렇죠.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쟤네 있구나 뭐 그런데 권 프로는 보니까 뭐 한마디 하면은 거의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살아 있네. 거의 비난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텍션도 많아. 뭐 그래도 그냥 용감하게 해보려고요. 네. 권 기자 때문에 보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저게 기자냐는 분도 계시지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그 슈링크플레이션 관련한 그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품목들이 좀 나왔는데 이가 아몬드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되게 많이 했네요. 아몬드? 아몬드? 아, 그거 하기가 편하지 그거는. 몇 알 빼면 되니까. 알 빼기가 쉽죠, 아몬드가. 아니, 아몬드는 좀 딱딱한 까게 드는 거 아니야? 원통형 그런데. 요새는 이걸로 비닐팩. 그래? 비닐이야? 예. 좀 소용량으로 해서 먹는 거. 네. 아몬드 많이 걸렸고요. 네. 김 김도 한 두세 장 빼면 되니까. 빼기 편한 거 주로 많이 했네, 이 양반들. 김은 두세 장 빼면 장수는 세 보니까 그 틀 있잖아. 김 사각형 틀. 네. 그것 좀 줄이는 거 아니야? 아, 틀 자체를 응. 틀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8절지를 뭐 그러니까 이렇게 10절지로 바꾸든. 요즘 참치집 가면 한 번에 막 여섯 개씩 먹잖아요. 6봉지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를 그 용량만 쓰지 말고 네. 변경 전 용량, 변경 후 용량을 표기하는 거. 요걸 이렇게 했고요. 그 주용량 원재료의 함량 비중을 낮춘 경우에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지금 생필품 128개 중에 158개 품목으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품목을 할 수는 없으니까 128개 품목 336개 상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이 네. 이거를 158개 품목 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를 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 컵라면, 위생용품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가격이라면 100g당 얼마 요거 써놓는 거 있잖아요. 마트 가면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아직 그 결론이 못 난 부분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음. 온라인은 아직 전면적으로 단위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웃기는 거 있어요. 뭐 1+1인데 뭐 100원짜리 2개 파는데 1+1로 100원짜리 2개 하나 사면 100원, 2개 사면 200원이잖아요. 근데 1+1로 사면은 막 230원 이렇게 파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그런 방식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도 단위 상품 판매 요금을 좀 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 딱 가격이 뭐 4,000원이에요. 예. 싸네. 그런지 하나를 사려고 봐요. 하나 더 선택하면 8,000원이고 기본 가격이. 예. 그다음에 원래는 하나 더 사면 7,000원쯤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더는 더 사면 10,000원이 돼 갑자기. 18,000원이 됐죠. 2개 사면. 더 비싸죠? 왜 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럼 왜 두 개를? 모르고. 아유 그거는 만약 진짜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을 만나고 사기지. 그래갖고 그게 이제 다크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그거 사기 아니야? 가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거 무슨 조화인가? 그런 거 있어요. 막 용량 더 작은데 사진 더 크게 해가지고 가격 많이 바꾸는 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라인도 이거 단위 가격 표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됐냐면은 이게 큰 업체들 있잖아요. 뭐 쿠팡 뭐 이런 데들은 단위 가격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을 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 정부가 이번에 그걸 뒤로 미뤘던 이유는 오픈 마켓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작은 사업자들의 각자 알아서 올리는. 예. 근데 거기에 이것도 되게 약간 공급자 마인드이면서도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니까 단위 가격이 표시가 되면은 가격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오픈 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했다가 너무 이거 다운 경쟁을 하게 되면 출혈 경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면서 어제 정부에서 이거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도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까지 좀 있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 진짜. 네?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약간 도덕성의 문제 아니야. 상도이가 없는 거지 그게. 하나 사면 500원, 2개 사면 1,200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에라이 그건 에라이가 아니라. 에라이 나왔습니까? 에라이 그건 쇼핑몰이 그건 있어요. 아니지.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 참 신기해갖고 이거 왜 그런 건가. 특히 그거는 우리 같이 이제 이 온라인 이런 거 처음 들어가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그게 싸겠지 하고 눌러오겠지. 그렇게 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든 업체는 좀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고 이거 진짜 싼 거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는 게만 2-3개 사야지 했다가 바가지 엄청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비 관련 뉴스까지 전해주셨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